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중반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가족들과 두런두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정말 화목하고 신뢰가 있는 관계라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믿고 살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에게 맞은 뒤통수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아직도 마음이 헛헛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고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제 손으로 아픈 엄마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주 멍청한 남편놈. 끝에는 결국 싹싹 빌다 못해 눈물까지 펑펑 흘리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너무 착하게 살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엄마셨어요. 저희 엄마 너무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셨고 세상의 나쁜 인간들에게 수없이 많이 당하셨지만 그래도 그 끝에 복이 올 거라고 믿으시던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어느 딸이든 평생을 의지하는 사람이 친정엄마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너무 밉고 가끔은 왜 내가 엄마의 딸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엄마는요, 샌드위치를 좋아하셨어요. 본인 같다고 하시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엄마 위로 엄청 똑똑한 언니 하나, 밑으로는 사랑만 받고 자란 남동생이 하나 있으셨거든요. 가운데에 딱 끼인 샌드위치. 그게 엄마가 본인 스스로 정한 별명이셨습니다. 큰이모 같은 경우에는 장녀라서 처음으로 얻은 자식이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막내인 외삼촌은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아들이라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운데에 딱 끼인 둘째인 우리 엄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결혼을 할 당시에 우리 아버지랑 약속을 꼭꼭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과 관계없이 자식은 딱 하나만 낳아서 오롯한 사랑을 주고 싶다고요. 우리 아빠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 하나만 낳아서 모든 사랑을 주시면서 키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식들에게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온갖 고생을 다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순 없었죠. 엄마도 그때의 기억이 진절머리 나게 싫은 건지 저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적은 없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었지 하면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둘째로서 겪을 수 있는 서러움은 다 겪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큰이모는 장녀답게 공부만큼은 끝내주게 잘 하셨었대요. 늘상 듣는 말이 여자로 태어나서 아깝다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디 장관이라도 하나 했을 텐데 여자로 태어나서 큰 뜻을 펼치지 못해서 어쩌냐 하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까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는지 알만 했죠. 거기다가 대학도 끝내주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전문직에서 종사를 하셨었는데 돈벌이도 꽤 괜찮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이모는 정말 부잣집 도련님한테로 시집을 가셨대요. 사실 그렇게 부잣집 시댁을 얻고 나면 친정에 야금야금 도움을 주기 마련일 텐데 우리 큰이모는 시집을 가자마자 친정에다가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대요. 말로는 시댁 눈치가 보여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는데 우리 큰이모가 시집을 간 이후에 일도 그만두고 시댁에 합가를 해서 살면서 시집살이도 좀 당한 것 같더라고요. 눈치가 보일 법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시대가 조금 변한 뒤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시댁이 학교 주임 선생님도 아닌데 뭘 그리 벌벌 떨고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큰이모는 나름 큰이모의 인생이 있었을 테니까 제가 감히 비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외삼촌은 아들이랍시고 온 가족들에게 어화둥둥 우리 막내였다고 하는데
그런 뒷바라지나 뒷받침 또한 집안의 재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저희 외갓집이 무한정으로 외삼촌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부잣집은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큰이모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큰이모가 시댁의 눈치에 친정과는 등을 져버렸으니 외삼촌을 뒷바라지할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 엄마 주머니에 있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가게 된 거죠. 큰이모가 시집을 간 이후부터는 엄마한테 돈을 벌어와라. 네가 번 돈으로 우리 막내 아들 성공시켜야 한다 하면서 부담감을 그렇게 줬대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그 상황이 별로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성이 곱고 착한 우리 엄마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니까 내가 잘 나질 못했으니 우리 동생이라도 큰 인물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삼촌은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만 것이죠. 사람이 성공의 맛을 봐야 그 달콤함에 취해서 더더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손만 댔다 하면 실패만 해버리니까 외삼촌도 기가 팍 꺾이게 된 것이죠. 어쩌겠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 엄마가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아빠와 결혼을 하면서 큰이모처럼 딱 지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한 발 빨랐던 외할머니께서 우리 아빠를 들들 볶았대요. 절대로 가족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요. 외할머니께서는 돈줄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큰 이모가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 부잣집에서요. 결혼 생활 10년 차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큰 이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헌신짝 버리듯이 이혼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큰 이모가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혼을 하고 저를 낳고 아빠와 함께 세 가족 힘내서 살아보자 하고 있었는데 큰이모는 이혼당해서 돌아왔지 외삼촌은 손대는 것마다 족족 망하더니만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돈을 달라 집 해달라 생떼를 쓰지. 결국 외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외삼촌이 결혼하는 비용도 보태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아버지께서 돈을 잘 벌고 계셨으니 망정기지 저희 집까지 힘든 살림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빚만 잔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엄마는 정말 답답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어릴 때라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 들은 이야기라서 당시에는 말릴 수조차 없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하게만 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아무튼 그 이후 별 문제 없이 잘 사나 싶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빴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큰이모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큰이모가 갑자기 픽 쓰러졌고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 가족이 알게 되었죠. 외삼촌은 자기 가정 보살피느라 바쁘다 하니 늙은 외할머니와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하고 고등학생이라 수능 준비를 해야 하는 저를 챙기고 정말 바쁘셨죠. 그 와중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병간호를 해도 말기암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결국 큰이모는 하늘나라의 별이 되셨어요. 큰이모가 그렇게 세상을 뜬 이후 엄마는 그동안 병간호를 했던 시간도 있었고 병원비도 아빠가 보태셨었고 또 외할머니와 외삼촌에게 그동안 들어갔었던 돈도 있고 하니 큰이모의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하셨나 봐요. 사실 그 정도는 저희 엄마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동안 가운데 끼인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안 봐도 뻔했거든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아주 꼬장꼬장한 말투로 우리 엄마에게 사망보험금을 1원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하겠다고 해버리신 겁니다. 아니, 내가 돈 욕심이 나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내가 언니 병간호도 다 했고 엄마가 뭘 했어? 엄마는 나이 들어서 걷는 것도 힘들다고
가습기 물통 하나 제때제때 닦아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나랑 우리 남편이 명훈이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우리 돈이 아니었으면 명훈이 장가도 못 갔어. 엄마는 나한테 정말 이렇게 야박하게 굴고 싶어? 아니 돈이 있어야 주지. 암 진단금 받았던 걸로 병원비 쓰고 보험금 받은 거는 이미 명훈이가 다 들고 갔다. 그놈이 이번에야말로 기가 막힌 사업을 하나 손대게 됐다고.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쩌겠냐? 어? 명훈이한테 가서 말을 해. 아니 여태까지 명훈이가 해먹은 돈이 얼만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지금 하나뿐인 아들이랍시고 그렇게 챙기는 거야 엄마? 영은이가 잘 되면 너를 모른 척 하겠냐? 우리 집안 기둥인데 기둥이 잘 되어야 나머지들도 바로 서는 법이야. 외할머니는 외삼촌에게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깝지 않을 거라며 외삼촌이 잘 되면 가족들에게 전부 나누지 않겠냐고 했고, 여태 손대는 것마다 실패한 것을 봐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것도 아닌 큰 이모의 보험금을 전부 외삼촌에게 주었다는 것에 실망을 한 엄마는 외가와 인연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 이후로는 외갓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완전히 질색을 하고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었죠. 처음에는 아빠가 눈치를 좀 보시면서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었는데 엄마가 완강하게 말을 하셨죠.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자식된 놀이를 해야 한다는 거야? 싫어. 더 이상은 이런 취급받는 것도 싫고 나 혼자 상처받는 건 더 싫어. 아유 안 가. 엄마가 저랑 아빠에게도 신신당부를 하셨죠. 외가에 몰래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고요. 사실 전 편했어요. 사실 가봐야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감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큰이모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외삼촌의 자식들에게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고 애교가 많냐고 칭찬을 해도 저에게는 왔니? 이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죠. 아마 엄마도 느끼셨을 거예요. 내 자식이 차별을 받는다는 걸 눈치 못 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꼴 못 보니 아예 가지 말자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사촌들 사이에서도 겉돌고 무시를 당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게 외가의 발길을 끊으니까 속은 편안하더라고요. 명절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그렇게 제가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다가 30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외가에 직접적으로 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결혼식에 외가 친척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괜히 다시 인연을 맺어봐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32의 첫 아이를 낳고 육아도 한 방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았어요. 솔직히 저는 외동이라서 조금 외롭긴 했었거든요. 이왕이면 아이 둘을 낳아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남편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주었죠.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챙기느라 오히려 남편에게는 신경을 쓸 수 없어서 남편이 서운해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하는 일도 생겼죠. 아이를 낳은 건 우리 둘인데 오롯하게 저 혼자서만 아이들을 챙긴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고 사이가 소원해졌죠. 친구들은 그게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싸움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저에게 조금 더 다정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는 본인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박을 했죠. 저는 남편에게도 육아휴직을 내라고 했지만 돈 버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남편은 육아휴직을 낼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부분도 불만이 좀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돈을 아끼고 아끼는 지질이 궁상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을 몰랐지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노화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외삼촌이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알렸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혹시 장례식에 갈 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굳이 장례식장에 참석해야 하냐고 되물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할머니였으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지만 어린 아이들을 어디 맡길 수도 없었고 남편이랑도 며칠 전에 싸워서 냉전 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를 챙기지 않았던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가고 싶단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도 어차피 인연을 끄는 사이에 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남편이 옆에서 슬쩍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왜 안 가? 애들 데리고 갔다 오지 그래. 나도 혼자 시간 좀 보내고 하게.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애들 둘이나 챙겨서 거길 다녀오라고? 애를 봐줄 테니 다녀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유, 내가 이 어린애들을 어떻게 혼자 봐. 분유 타는 법도 모르는데.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이야. 됐어, 안 갈 거야. 어차피 할머니랑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어. 사촌들이랑 매번 비교도 하고 우리 집에 맨날 돈 내놓으라는 소리밖에 안 하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겠어. 게다가 큰이모가 죽었을 때도 말이야. 엄마가 보험금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안면물 사고 외삼촌에게 다 나눠준 사람이야. 돈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아갔으면서 막상 돈 생기니까 외삼촌한테 다 몰아준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진짜? 보험금을 다 가져갔다고? 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안 했었나? 그러면 생명보험이랑 실비랑 해서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거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나? 그거 뭐냐, 그 유류분 청구 같은 거. 이미 진즉에 써도 다 썼겠지 뭐. 됐어.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망할 왼수가 눈치를 밥 말아먹은 건지 내내 보험금 타령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돈이 꽤 됐을 텐데 아깝다 하면서 말이죠. 저는 공감성이 제로인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돈이 예민하고 지질이 궁상 같은 놈이라고 했었잖아요. 좋게 말을 하면 돈을 잘 모으고 알뜰살뜰하게 사는 인간이긴 했어요. 하지만 돈이라는 걸 써야 할 땐 팍팍 써야 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부각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밥을 먹는 거나 할 때 한 사람이 계산하고 소위 말하는 n분의 1이라는 걸 하잖아요. 15,200원이 나왔다고 치면 200원은 자체로 애누리를 해서 15,000원만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긁을 때는 10원까지도 바락바락 받아내면서 말이죠. 주변에서 평판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얌체처럼 구는데 차라리 점심에 떼어놓고 먹으면 몰라도 같이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얌체 같은 놈이랑 결혼을 왜 해서 사서고생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라고 알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저랑 연애를 할 땐 말이죠. 제 지갑이 열리는 것을 절대로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밥이라도 사려고 하면 여자는 돈 쓰는 거 아니라면서 지갑을 닫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유도 조금 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모습을 눈치채게 된 것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돈 들어가는 일마다 일단 내 돈으로 먼저 할래? 내가 나중에 줄게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걸 미루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쓰게 될 텐데 누가 먼저 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결혼 비용을 어떻게 쓸지 계획적으로 나눠둔 게 있는데 자꾸 제 돈을 쓰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제가 모아온 돈보다 본인이 모은 돈이 적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돈을 쓰고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애를 낳고 몇 년 있다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돈을 적게 모아서 제 돈을 더 쓴 것이 아니라 이놈이 지가 모았던 돈을 뒤로 꿍쳐놨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 있었으면 본인이 모은 돈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요? 아주 기가 막히죠. 저랑 연애하면서 돈을 자기 혼자 다 썼었다고 했잖아요. 데이트 비용을 전부 가계부에 적어두었다가 딱 그만큼을 제외하고 모은 돈을 불렀던 겁니다. 한마디로 데이트 비용이 아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가 막혀서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면 헛웃음이 나온다는 게 그런 거인가 봐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고요? 내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왜 이렇게들 올랐냐? 글쎄 4천만 원이 딱 모자라는데 예, 어떻게 4천만 원만 지원을 해줄 수 없겠니? 아유, 어머니, 저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휴직하는 동안 돈도 못 벌었고, 저희 애들 키우느라 요즘 등골이 휘는데 돈 없어요, 어머님. 차라리 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줄이고 싶진 않고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이사 날짜 잡았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줄이시기로 마음 먹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4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해준 거냐고 난리를 쳤는데 남편이 그때 실토를 하더군요. 사실은 4천만 원이 있었다.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30에 결혼을 해서 결혼 7년 차가 되었을 때였는데 그 시간 동안 저에게 그런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정말 배신감 그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숨김없이 모든 걸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점점 더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들 아빠인데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다. 사람의 삶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였죠. 저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내면서 일상을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제 인생에 큰 파도가 일렁이게 되었으니 제 인생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 나이 40에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노후 준비를 마치고 일선에서 물러나 두 분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남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졸음운전을 하는 화물차와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죠. 고속도로에서요. 은근히 빈번하게 있는 사고라고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은퇴 이후에 차를 끌고 다닐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하시면서 차를 경차로 바꾼 것이 독이 되었어요. 검소한 생활을 즐기시겠다고 산 경차였는데 화물차와 부딪히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부모님도 크게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차랑 부딪혔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땐 웃음이 났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예예 됐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범 치고는 끈질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어떤 정신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병원까지 달려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마주한 환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아빠와 수술실에 들어간 엄마.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정신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의사도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엄마는 그나마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아빠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산소 호흡기에 겨우겨우 의지해서 숨만 붙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말 세상이 저는 억지로 까내린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슨 정신으로 병원 수술실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는 수술을 2번이나 하셨고 아버지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허리 쪽 신경을 크게 다쳐서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게 될 거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몸 전체 오른쪽이 미약한 마비가 찾아와서 평생을 절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장애 등급 판정도 받게 되셨죠. 시간이 더 흐르고 사고 2달이 흘렀을 때 엄마는 그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때까지도 고요하게 숨만 겨우 붙어 있으셨습니다. 결국 엄마와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한다고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빠를 편안하게 보내주자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장기 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오른손 잡이였고 오른쪽을 편안하게 사용하셨었는데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마비가 찾아오는 바람에 팔을 드는 것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재활 치료도 오랜 시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그래도 좋았어요. 엄마가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엄마까지도 이 사고로 잃었으면 저는 정말 살아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의 병간호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러야 했어요.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하늘에서도 슬퍼하는 건지 비가 주룩주룩 내렸었죠. 저희 엄마 병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침대를 그대로 끌고 와서 참석을 해야 했어요. 정말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 시리고 아프던지 엄마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터져 나왔죠. 너무 울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장지로 이동을 하는데 엄마는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저와 남편이 전부 책임지고 가야 했습니다. 장지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옷이 다 망가졌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아유, 뭔 비가 이렇게 오냐. 날씨가 화창해도 힘든 마당에 비까지 오니까 더 난리네. 장인어른도 하필이면 이럴 때 돌아가셔서.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하필이면 이런 날에 돌아가셨다니. 그럼 사람이 죽을 때 일기예보 보고 날씨까지 파악하고 죽어야 돼? 아이, 누가 그렇대. 비가 이렇게 오니까 장지까지 오신 손님들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말이지. 아이, 솔직히 그렇잖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몇 달을 있다가 돌아가신 건데 이쯤이면 비가 이렇게 온다는 걸 알았으면 조금 땡기거나 밀었어도.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아버지 목숨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사람 맞아? 내 아빠야.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앞에서 뭐가 어쩌고 어째? 솔직하게 툭 까놓고 말해보자. 당신도 지금 속으로 홀가분한 거 아니야? 어? 애들 챙긴다고 바빠. 회사 다닌다고 바빠. 그 와중에 간병인 비용 많이 나온다고 가게 걱정도 하고.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가셔서 당신도 홀가분한 거 아니냐고. 미쳤어. 당신 진짜 사람 새끼로 안 보인다. 어떻게 장지에서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잃었는데 홀가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은 우리 애들이 당신 죽었을 때 잘됐다 홀가분하다 했으면 좋겠니? 누가 그렇대? 나랑 장인어른은 다르지. 장인어른은 사고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가신 거니까 당신이 그만큼 힘들었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 아니야. 위로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어딜 그걸 위로라고 하고 앉았어. 그래, 우리 아빠랑 당신이랑은 다르지.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빠만큼의 정성을 쏟아붓지 않았으니까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안 들걸?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애들을 뭐 배려나 취급하는 거야? 뭐야? 남편이랑 장지에서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분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남편이 어디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잘 해보라는 생각에 더더욱 집에 늦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엄마는 저에게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을 더 보살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엄마 간호에 더 힘을 썼죠. 간병인이 있긴 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엮이기도 했어요. 병원비에 간병인 비용에 나갈 돈이 정말 태산이더라고요. 간병인을 파트타임으로 쓰고 최대한 제가 엄마 간병에 힘을 쓰기로 했죠. 그렇게 피곤함을 질질 끌고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대화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거 알지? 근데 간병인도 있는데 당신이 굳이 거기 가서 뭘 한다고? 간병인 파트타임으로 바꿨잖아. 출근 시간까지 텀이 있는데 당연히 내가 가서 빈 시간 채워야지. 이제 야간에도 내가 나갈까 싶어. 그럼 뭐 집에 안 들어오고 병원에서 출퇴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도대체 누가 봐? 8년 넘게 나 혼자 독박 육아했어. 당신이 회사에서 맘 놓고 승진하는 동안 난 말이야 파트장 눈치 봐가면서 애들 아프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일했다고. 이제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간병인 시간을 차라리 늘려. 그게 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 같으니까 말이야. 돈이 어딨어. 상주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장모님 보험 없어?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온 보험 있을 거 아니야. 뭐 나 몰래 뒤로 돈 꿍쳐놓을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간병인을 쓰라고. 우리 아버지 보험 없었어. 현장직 일하시던 분인데 보험 가입을 누가 시켜줘. 그리고 돈을 뒤로 꿍치긴 누가 꿍쳐. 내가 넌 줄 알아? 도대체 몇 년 전 일을 아직까지 들먹이고 그러냐. 진짜 소름이다. 소름이야. 그런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병원에서 출퇴근하다시피 하니까 잠도 부족하고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돼서 승진해서 밀리게 되고 정말 제가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전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와 간병인 비용은 턱없이 부족해. 정말 돈이 물 새듯이 새어나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이제는 재활치료만 해도 된다고 퇴원을 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엄마 혼자 계시는데 퇴원을 하면 누가 돌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고민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회사 언니가 저에게 조용히 조언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인 거 알지? 우리 새언니가 말이야 이번에 가족 요양이라는 걸 시작했거든. 나라에서 요양 등급을 받으면 말이야 가족이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어.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간병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더라.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집에 있는 아픈 가족을 돌보고 나라에서 돈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치매는 아니었지만 장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엄마 간병에 집중을 해보려고. 그게 가족 요양이라고 해서 가족이 돌봄을 하고 돈을 버는 정책이 있더라고. 돈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병원비 나가는 거 생각하면 애들 학원비 정도는 나을 것 같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당신 연차도 있고 승진만 되면 연봉도 훨씬 오를 텐데 쟨 그걸 그만두고 가족 요양인지 뭔지를 하겠다고? 그거 내가 알기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애들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야?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학원비 장난 아닐 텐데. 당신이 돈 벌어오잖아. 허리띠 조금 졸라매고 아니 지금 간병비에 병원비 나가는 것만 세이브가 되어도 또이또이 할 텐데 왜 그래? 엄마를 내가 돌보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당신이 만약에 다시 일을 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 40 넘었어. 그 나이에 지금 경력으로 어느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신입인 어린 여자애들 뽑아서 쓰는 게 편하지.
당신도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분수 파악을 못해? 분수?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 병간호하겠다는데 분수를 왜 따지고 난리야 진짜. 아이고 누가 보면 수학 박사인 줄 알겠네. 남편이랑 그렇게 또 한 번 대판 싸우게 됐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절했지만 당장 이혼을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제가 월급을 벌어오는 걸로 생활비에 아이들 학원비에 엄마의 병원비까지 전부 감당하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혼해서 저 인간 꼴을 안 보고 살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 생각하면 제가 마음을 삭히고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깨달았죠. 분명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혼자가 되었을 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걱정이 막막해서 이혼하진 못하시는 분들이요. 그 마음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버텨온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으니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저에게 생활비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었는데 그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까먹었나 보다 하고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남편이 돈을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말을 했죠.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던데? 공과금 나가야 할 것도 있고 다음 주에는 애들 학원 등록도 해야 하니까 빨리 보내줘. 생활비? 그거 이제는 안 주려고. 까먹은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보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보내줘. 돈 나가야 할 거 많으니까. 당신 일 그만둔다며? 그럼 이제 돈 안 벌어오겠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 돈도 안 버는 게 뭐 내 돈으로 효도하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애들 키우고 생활비 쓰고 장모님 병원에 간병인 비용까지 되겠다고? 그럴 거면 내가 당신이랑 왜 사냐? 기생충 하나 달고 다니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당신이랑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는데? 기, 기생충? 지금 나한테 당신한테 들러붙어서 하는 벌레라고 말을 한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도 양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 우리 엄마 이사 간다고 4천만 원 준 걸로 그 지랄을 떨더니 이제는 뭐 당당하게 돈 내놔라? 못 준다. 절대 못 줘. 지금 우리 엄마 아파 죽겠는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아유, 막말로 우리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써야 하는 거냐고. 아, 싫어. 당신이 돈 벌어서 장모님 간호해. 병원비 나가는 게 얼만데 그 돈을 본인이 다 독박을 써야 하는 거냐면서 절대로 인정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치가 떨리게 남편이 싫었습니다. 저는 얼굴조차 보기 싫고 같은 공간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아서 그냥 그대로 겉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남편이 뒤에서 끝까지 네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는 거냐고 후회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나와 버렸죠. 근데 정말 오갈 곳이 없더라고요. 늦은 시간 이미 죄다 가정이 있는 친구들 집에 갈 수도 없었고 엄마가 사고를 당한 뒤로는 친구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기에 눈치가 보였어요. 결국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한바탕 실컷 울고 병실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아직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얼굴은 또 왜 그래? 너 울었어? 그 다정한 걱정에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꽁꽁 감추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울분을 쏟아내며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저의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서툰 토닥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 엄마 정말 괜찮은데 왜 그래? 엄마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고 혼자서 사는 법을 익혀야지. 엄마 정말 괜찮아. 앞으로는 병원비로 부담 가지지 않아도 돼. 돈만 문제인 게 아니야. 그 인간 심보가 아주 심보가 고약하잖아.
그리고 엄마, 나 가족 요양하기로 마음 먹었어. 엄마 옆에는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차례야. 얘는 아이 정말 괜찮다니까.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서방 좀 불러봐라. 감히 돈돈거리면서 우리 딸 마음을 이렇게 들쑤셔나. 내가 아주 그동안 누워만 있어서 이서방이 무슨 꼬라지를 부리는지도 몰랐네.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물러볼 게 뻔해지. 아예 당장 이서방 불러.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강경하게 당장 자기 앞에 이서방을 데려다 놓으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이 시간이 몇 시인데 병원으로 오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전화기를 빼앗아서는 당장 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소리를 치셨죠. 남편은 제 말은 무시가 가능해도 장모님의 말까지는 무시하기가 어려웠는지 옷만 입고 출발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자 남편이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옷을 입긴 뭘 입었다는 건지 잠옷이나 다름없는 추리닝 하나 덜렁 입고 왔더라고요. 왜 부르셨어요? 아무리 내일이 주말이라고는 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불러내신 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저도 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당신은 오자마자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야?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말이 있어서 이서방을 부른 거니까. 이서방, 자네가 정말 우리 딸한테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왜 남의 돈으로 효도를 하려고 하냐고 했다 이거지? 그걸 그 사이에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어. 아예 장모님 그랬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지 않나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장모님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지금까지 낸 병원비가 얼만데요? 지금까지 엄마 보험금 나온 것도 있고 내가 벌어서 우리 엄마 병원비 냈지 언제 당신 돈을 그렇게 썼다고 그래. 여태까지 병원비에 대해서는 당신이 할 말은 없어? 이게 다 미래를 봐야 된다고. 아유,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가. 앞으로는 내 돈으로 장모님 요양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왜 남의 돈으로 그러냐고. 그래, 말 잘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라는 거지? 자네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이 긍정이라는 듯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이런 놈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한다는 게 엄마한테는 불효일지 모르겠고 아이들에게는 상처일지 모르겠지만 더는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병상 옆에 있는 탁자 서랍을 열더니 지갑 안에 꼬깃꼬깃하게 접혀진 종이 하나를 남편에게 던지더군요. 남편은 뭔가 싶어서 영문도 모른 채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제가 빼앗아서 보니까 등기였습니다. 건물 등기요. 자세하게 살펴보니 신림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건물로 보였는데 건물주 이름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이게 뭐야? 아니, 건물인데 왜 소유주가 엄마로 되어 있는 거야? 장모님이 건물 주시라고요? 아유, 언제 건물을 사셨는데요? 이런 걸 왜 진작에 말을 안 하시고? 내가 내 건물의 존재를 왜 자네한테 말을 해줘야 하지? 내가 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지. 자네가 이렇게 돈에 연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아니지. 그랬으면 더더욱이 말을 안 했겠지. 돈 때문에 가식을 떨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나.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어요.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건물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억을 아니 수십억을 호가하는 것인데 그럴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더더욱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죠. 돌아가신 네 외할머니가 나한테 남기고 가신 건물이다. 나도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 냅두고만 있었던 거야.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건물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아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언젠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우리 언니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건물이었어. 언니가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이 건물을 챙길 수 있었댄다. 거기다가 현금도 좀 챙겼었고, 우리 언니가 암으로 죽고 언니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재산이랑 보험금 나온 걸 전부 동생에게 주었는데, 이 건물은 세금 문제 때문에 엄마가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 동생에게 가게 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서 말이야. 그런데 그걸 왜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고 가? 모르지 나야. 아니 나한테 그동안 미안한 게 있었던 걸까? 엄마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 건물은 무조건 나한테 넘겨주라 했었다네. 아이 근데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운데에서 얼마나 치이면서 살았었어. 알게 모르게 내 딸이 사촌들 사이에서 차별받는 것도 꾹꾹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도 나한테 미안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건물은 나한테 넘기라고 했겠지.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동의를 했다고? 그 인간들이 뭐 할 말이 있겠어?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데? 아이 물론 네 외숙모가 반대를 좀 했다고 하더라. 유류분 청구라도 해서 지분을 얻어와야 하는 건 아니냐고. 아무튼 돈에 눈이 멀어서 말이야 이 새끼가. 아유 그런데 동생이 결사 반대를 했다네. 엄마 유언이기도 하고 지도 뭐 사업이 좀 풀리고 나니까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돈이 생각나기도 했겠지. 거기다가 결혼 비용도 내가 도와줬는걸. 외숙모는 연을 끄는 딸인데 그걸 왜 통째로 넘겨야 하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철이라도 든 것인지 누구 돈으로 호의호식 했냐면서 외숙모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네요. 사업이 그나마 좀 풀려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 외숙모도 외삼촌에게는 꼼짝도 못했나 봐요. 엄마가 홀로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그때 외삼촌이 엄마에게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정말로 이 신림동 건물의 건물주라는 말이시잖아요. 이런 걸 진작에 알았으면 병원비 걱정도 안 했겠죠. 아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뭐라고 했다고? 우리 딸이 가족 요양사로 나를 간병하겠다고 하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거냐면서 누구 돈으로 효도를 하려고 하냐 했다고? 아유 장모님 오해십니다.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말을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연차도 쌓여 있고 승진도 할 텐데 당연히 자기 커리어를 쌓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장모님은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장애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말을 요리조리 바꿔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누구 돈으로 대리 효도하냐고 짓거렸던 주제의 말입니다. 제가 외동딸이고 엄마는 건물을 관리할 힘이 없으니 당연히 그 건물이 저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것이었던 거죠.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됐네. 자네 말 한마디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뻔히 보이는 법 아니겠나. 이혼해라. 우리 딸 속 끙끙 앓으면서 버텨온 시간을 생각하면 내 억장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야. 이제 돈 걱정할 거 없이 살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자네 같은 쭉정이랑 살게 하겠나? 우리 딸은 이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될 거니까 자네 같은 쭉정이는 필요 없네. 네? 이혼이라뇨? 장모님, 아직 저희 애들 어립니다. 애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됐네. 자네를 이서방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이혼해. 그 말에 갑자기 남편 놈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꼴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돈 앞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없어 보일 수 있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저에게 당당하게 집 나가라고 돈돈 거릴 땐 언제고 건물주가 된다고 하니까 무릎까지 꿇고 파리처럼 싹싹 빌더라고요. 아이 그래. 결정을 해도 우리 딸이 해야지. 넌 어쩌고 싶니? 평생 건물주로 살고 싶니? 아니면 저런 쭉정이 옆에서 빌빌거리면서 살고 싶니? 이혼 안 할 거면 이 건물도 없다.
어디 누구 앞에서 네 돈이니 내 돈이니 하고 있어. 그것도 가족들끼리. 너 같은 월급쟁이가 뭘 할 수 있다고? 누가 돈이 더 많은지도 모르고. 에이구. 당연히 이혼이지. 이 사람이랑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당신이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밖에 모르고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나한텐 상처였어. 지금까지도 질질 끌고 온 건 우리 애들 생각을 했던 것도 있지만 당신이랑 헤어지고 내가 우리 엄마 간병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일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는데 저 건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네? 그럼 내가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지. 이 모든 일은 당신이 만든 거야. 당신이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배려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당신이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당신도 당신 잘못을 깨닫게 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꿇은 채로 바짝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을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집에 아이들만 덜렁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졸아붙었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남편 놈은 용서를 해주실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장모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저 주말 내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당신은 당신 생각밖에 없구나. 집에 애들만 덜렁 두고 어떻게 애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해. 난 집에 갈 거야. 평생 당신을 용서할 마음 없고 당신이랑은 이혼이라고.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왔고 부모 없이 덩그러니 TV를 보고 있던 애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쓸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팍 죽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조용히 이혼하고 싶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고 남편은 재산 분할 톡톡이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제 명의도 아니고 저희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겠습니까? 게다가 증여재산은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알아봤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그 건물에 1원도 탐을 낼 생각이 없으니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달랬지만 저는 이미 길을 정한 뒤였습니다. 그 건물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거든요. 건물이 생겼다는 자랑, 욕심보다는 안정감이 컸어요. 아이들을 남편의 도움 없이도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끝까지 안 된다던 남편 역시 화가 난 건지 포기를 한 건지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이혼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가족 요양을 시작해서 엄마와 아이 둘 네 식구가 함께 살며 엄마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남편 놈은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하는 날 얼굴을 보긴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다시 합칠 생각은 없냐,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필요할 거다 하면서 가끔 약을 팔긴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기회는 사라져 버렸는걸요. 저는 새 출발이라는 생각보단 지난 과거를 덮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잘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오른손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재활치료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저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